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분기 경제 성장률 0.7%로 떨어졌는데 수출도 주춤하고 말이죠. 민간 소비만 조금 성장했고 투자는 모두 뒷걸음질 쳤고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사실은 이 수치를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수치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나쁜 수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책임을 물을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브리핑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간 뉴스를 대부분 보시고 들으실 텐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 조간 뉴스는 대부분 난리가 났을 겁니다. 2분기 성장률이 0.7%라는 수치를 크게 보도했을 거고 아이고. 눈에 뻔히 보이죠. 설비 투자가 최악이었느니 뭐 이런 제목이 뽑혔을 거고 경제 성장률 박살났다 위기다 뭐 암울한 제목의 보도가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하느니 발표했던 이 2분기 GDP 통계는 GDP 통계로만 보면 좋지 않다. 하지만 나쁘지도 않다. 딱 이 정도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실적이나 GDP에 관계된 통계를 판단할 때에는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지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컨센서스라는 건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치, 평균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예. 중요한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 예측의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 하죠. 만약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 수치가 시장 예측 평균치보다 매우 좋으면 이걸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컨센서스보다 매우 낮으면 어닝 쇼크 받았다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증거는 시장이 실제로 이번 분기 실적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 예상의 범주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준거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 근데 2분기 실적 시장 예측 평균치가 얼마였냐면 0.7에서 0.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 GDP 성장률 0.7%라는 수치는 시장의 평균 예측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놀라울 게 하나도 없는 예상된 수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망할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게 분명한 언론 보도와 달리 이번 2분기 GDP에 대한 제일 정확한 평가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다. 전혀 놀라울 것이 없는 수치다.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언론 보도를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한 줄을 안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언론들이 이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을 안 할 뿐이죠. 실제로 어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2분기 경제 성장률 0.7%, 설비 투자 2년 3개월 만에 최악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만 보면 엄청나게 경제가 망할 것 같다는 뉘앙스가 확 느껴지죠. 그런데 기사 중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398조 3,351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늘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 0.7에서 0.8%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게 바로 컨센서스라는 거고 시장 예상대로 수치가 나왔다는 건데 기사 제목을 설비 투자 최악 뭐 이런 식으로 뽑으면 사람들 머리에는 경제가 진짜 나쁘구나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해도 지금 경제가 좋냐?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지하게 나쁘냐?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상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한테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떻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대답은 그저 그래요 입니다. 이게 정답일 거예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원래 3%로 예상을 했다가 실물 경기 악화를 반영해서 2.9%로 아주 약간 낮아진 상태죠. 이것도 이제 그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고 거의 매일 트집을 잡아서 이래도 경제 위기가 아니란 말이냐 뭐 이런 뉘앙스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는 마지막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 3분기 GDP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때의 성장률 지표가 1.4%였고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2분기가 0.7%였으니까 작년 3분기 1.4는 올해 2분기보다 2배가 더 높았던 성장률을 보였던 거죠. 심지어 그 당시의 수치는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론 보도 중에 우와, 우리 경제 끝내준다.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보도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번 2분기 성적표는 그야말로 컨센서스하고 일치하는 성적표였는데도 거의 뭐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쏟아지는 거죠.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올해 GDP 성장률이 2.9% 정도 될 건데 이게 그렇게 지구가 망할 것 같은 수치냐?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코미디 같다고 생각하는 대목인데 이미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를 못 넘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작년에 이례적으로 3%를 아슬아슬하게 넘은 거죠. 과거는 어땠느냐? 2008년에는 2.8%였습니다. 2009년에는 0.7%였어요. 이거는 IMF 때를 제외하면 1980년 이후의 최저치였다고요. 그리고 2009년에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를 하니까 2010년에 반짝 6.5% 고성장을 했지만 2011년에 다시 백도를 해서 3.7로 내려왔고요. 2012년에는 2.3%를 찍으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문을 엽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일이죠. 박근혜 때 어땠느냐. 집권 첫 해에 겨우 3.0에 딱 턱걸이를 했습니다. 2014년, 15년 잠깐 3.3%로 좋아졌는데 2015년, 2016년 전부 다 2.8%로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2%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됐다고 봤었던 겁니다. 그러면 2015년에 2.8%, 2016년 2.8%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에 3.0, 올해는 2.9예요. 어떻습니까? 2015, 2016보다 2017, 2018이 더 좋은 겁니다. 지표상으로도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경제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냐고요. 거의 비슷한 성적표, 심지어 수치상으로 2015, 2016은 2017, 2018보다도 더 나빴는데도 그때는 나라 망할 것 같다는 보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지금은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5, 2016 박근혜 만세를 부르고 자빠졌던 언론은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수치 비교도 조금 웃긴 겁니다. 이명박은 7% 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는 4% 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뭔 짓을 했느냐. 이명박은 4대강을 파헤쳤고 박근혜는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쳤습니다. 부채라는 건 빚이어서 빚은 최후의 수단 같은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는 최후의 수단을 풀로 땡겨 써서 가계의 부채를 1,400조까지 끌어올리고도 임기 막판 두 해 경제 성장률이 2.8이었다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3.0과 2.9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GDP 성장률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토건이나 부채주도 성장도 포기했죠. 이 와중에 건진 성적이 오히려 2015나 2016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는 균형을 심각하게 잃었죠. 물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가 만족스럽다,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발라내서 지적을 할 건 지적을 하고 분석을 할 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풀로 끌어쓰고 만든 2015, 2016 실적보다도 더 나아진 성적표를 보고 나라 이제 곧 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건 악마의 부르짖음 같은 거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냐. 2분기 GDP 분야에서 수치상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측면이 건설투자 분야입니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오히려 감소해버렸어요. 전분기에 비해서요. 주거용 건물 건설, 토목 건설 거의 전 분야가 다 안 좋았습니다. 건설 분야가요.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여주는 일관된 경제 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도 건설 분야 성장률이 마이너스 2.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GDP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 건설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GDP 올리는데 제일 쉬운 게 땅 파는 거거든요. 땅 파고 건물 하나 지으면 이게 다 GDP로 잡혀요.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GDP 숫자를 마사지할 때, 성장률 지표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을 때 하는 짓이 땅 파는 겁니다. 정부 관급공사 막 늘리고 주택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거죠. 이명박근혜는 그 짓을 하고 그 정도 성적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제가 보기에 확실히 토건, 건설 이런 걸 이용해서 숫자를 마사지하는 걸 거의 포기했습니다. 지표가 지금 말해주잖아요. 건설 분야 지표가 상당히 나쁘니까요. 이 말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없이요. 올해 2.9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가 조금 사악한 정부였다면 올해 6월에 선거도 있었잖아요. 이러면 1분기, 2분기에 관급공사 막 때려 박는 겁니다. 이러면 숫자가 마사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는 토건성장 국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매우 저는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요. 안 좋은 지표는 뭐냐? 수출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하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수출 지표는 예상된 일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EU가 지금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니까요. 요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질 이야기여서 다음 주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건 외부 조건의 악화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걸로 일단 보고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런데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 이건 지금 정부에게 상당히 아플 겁니다. 이 통계가요. 실제로 어제 통계를 보니까 민간 소비가 진짜 찔끔 늘었습니다. 고작 0.3% 늘었는데 요 성장률은 1년 반 만에 최저치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GDP 통계에 나왔지만 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봤었던 수치는 엊그저께 하루 전에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생활 형편이 나아질 거고 내 수입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를 좀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100보다 낮으면 이게 안 좋게 보는 거죠,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수입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소비가 위축된다는 비관 심리가 많았을 때 100보다 이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고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집합시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안 좋으면 앞으로 미래도 안 좋을 것이라는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2분기 소비도 안 좋았고요. 엊그저께 발표됐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1.0으로 나왔던데 100보다 넘으니까 절대 수치로는 뭐 평균보다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그 전달에 비해서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4.5%가량 떨어졌어요. 이 수치는 사실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보다 좋게 나왔다고 해도 전달보다 많이 낮아졌으면 소비 심리가 점점 냉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아픈 대목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 말은 내수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소비와 내수, 심지어 미래 지표인 소비 심리까지 악화된다는 건 소득주도 성장 엔진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치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원인이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이게 하나만 한 이야기인데 지난 1년여 동안 정부가 펼친 소득주도 정책이 실제로 국민들의 지갑을 활짝 열 정도로 충분치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압도적인 부담을 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요. 부채가 1,400조가 깔려 있는데 이자 1%만 높아져도 14조 원이 은행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자가 높아지는 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비 심리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지간한 정책으로 이 부담을 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여를 지나고 평가를 해보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전 정권 탓한다고 지랄할까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자제하는 편이지만 실제로 이 부담이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큰 부담으로 몇 년 동안 한국 경제를 잡아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둘째는
지금까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중에 정부가 했던 정책의 가장 강력한 것이 최저임금 문제였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은 높아졌겠지만 이게 이상하게 자영업자들의 손실하고 겹쳐져 버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처럼 돼버린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내수 증진에 힘을 받으려면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 걸 뺏어서 한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최저임금 인상 외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더 다양한 방식의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토요 스페셜에서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다양한 방식의 복지 정책들이 더 지금부터는 강화돼야 해결될 문제로 보여요. 특히 영세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이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이게 좀 빨리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가계부채의 압박을 넘어설 정도로 좀 힘있는 속도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미래를 내다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심리입니다. 6개월 뒤에 더 나아질 거야. 1년 뒤에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 심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대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년이 올해보다 좋아진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은 올해 소득이 충분치 않아도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내년이 올해보다 나빠진다는 절망이 지배를 하면 올해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를 지배를 하지 못하면 소득주도 성장에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도 이 효과가 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실질 소득이 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제가 완전 나빠질 것 같아요. 이러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합니다. 이게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실직 사태를 한번 겪어보고요. 전후에 처음으로 경제 위기라는 걸 겪어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진짜 미친 듯이 저축에 집착을 합니다. 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은행 이자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져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보관료를 받아요. 은행에서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래도 저축에 집착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의 대언론 정책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국민들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장악을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에 빠지는 지옥문에 갇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지옥문은 잘못 열면 굉장히 길어져요. 일본처럼 수십 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기업과 일체의 조직으로 봐야죠.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동안 2015년, 2016년보다 나은 경제 지표를 놓고도 한국 경제가 망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 조작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겁니다. 이런 이유는 딱 하나죠. 소득주도 성장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때처럼 기업주도 성장으로 돌아와, 수출주도 성장으로 빨리 돌아와 이거죠. 9년 동안 해보고 망한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라는 신호를 지금 언론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도 더 좋아진 성적표를 보고서도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이 악마적인 선동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일치된 이해관계니까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저런 선동이 먹히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건데 그래서 저 언론의 일치된 경제 위기론을 현명한 국민들이 상당히 걸러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달 소비 심리가 갑자기 크게 악화됐다는 것도 사실은 언론들이 거의 몇 개월 동안 줄기차게 만들어냈던 경제 위기론이라는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약간의 허상인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를 부추기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죠. 이게 잘못 빠져들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분기 GDP 숫자의 결론은 건설 경기에 부양 없이 비교적 잘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은 내수의 부진과 소비 심리의 악하고 분명히 이 점은 상당히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수 부진이라는 지표는 우리가
황급히 낙수 효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신호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내수가 악화됐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소비를 증대시키는 거죠. 즉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2분기 GDP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쯤에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대외 변수인 수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 학점을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컨센서스와 일치했다는 측면과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는 측면을 보면 7.5에서 8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이에요? 예, 그러면은 B 정도 되겠네요. 네, B 정도인데 보완돼야 될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면은 대언론 관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서 또 빨리 잘 풀어나가야 되고 복지정책 강화라는 것을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7.5에서 8.5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